살아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장병 여러분들께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권은 소중한 겁니다.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는 군 인권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소식이 있죠. 우리 국방부에서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바로 군 인권 홍보 콘텐츠 공모전인데요. 우리들의 소중한 인권, 군 인권의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응모하면 되는데요. 다큐도 좋고 영화도 되고요. 애니메이션 다 가능합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뽐내오세요. 제가 또 행군기 하면서 거의 뭐 군 인권 전문가가 다 됐거든요. 혹시 뭐 거의 아직 그런데 거의 다 될 이건데 혹시 뭐 저도 참여 가능한가요? 아, 물론 당연히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군무원들을 위한 기회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공모전에 준비된 상금만 무려 1,000만 원.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1,000만 원. 와우! 근데 이보다 더 깜짝 놀랄 정보가 하나 있죠. 네. 입상한 병사들에게는 무려 3박 4일의 포상휴가까지 지급됩니다. 3박 4일. 3박 4일이면 이거 병사들한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휴가가 메인이고 어떻게 보면 뭐 상금이 더 많은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네, 공모전 접수는 11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았죠? 장병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네. 네. 서두르십시오. 행군기만 열심히 보셨더라도 아이디어가 아주 팍팍 떠오를 것 같아요. 네. 행군기야말로 장병들 인권에 정말 진심 오브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떠오르는 뭐 아이디어 뭐 있으세요? 만약 뭐 저는 안 됐지만 제가 만약에 자격 조건이 됐다면 사건의 재구성에 있는 사건들 다 이렇게 어떻게 영화로 좀 단편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괜찮다. 굉장히 괜찮거든요. 가능해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만? 좀 부족은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예. 저는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윤대중 수사관님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어떨까 싶은데 제목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고 윤대중은 군 인권을 남긴다. 멋있다. 범인의 심리 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군 인권 홍보 콘텐츠에 도전해서 의미 있는 시간과 특별한 보상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행군기 즐겁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희군번도 함께해요. 네,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엔 뭐다? 전군! 부대자랑! 지나가는 모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배우를 친 것 같아. 자, 지난주 전군 부대자랑 첫 스타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화랑부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 우리 병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 이야기가 정말 보신 분들이 소름 돋고 네. 멋있었다.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데이 선배님이 그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눈에 하트가 뿅뿅. 아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쵸?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저희 퇴근 너무 늦게 좀 했잖아요. 늦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할 얘기가 아직도 많으시다고. 원래는 제대로 하면 그게 예. 정확히 7시간 45분 분량인데 아. 제가 그나마 줄여서 10분으로 짧게 한 건데 예. 그런데도 말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서 그 불만이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얘기 어느 무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늦게 맞춰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늘 퇴근 10시 할 줄 알아요. 최고의 선배님. 근데 빨리 사실 끝내겠습니다. 지난 녹화 때 우리 그 김대희 씨 눈물 여러 차례 참으시더라고요. 정말 울컥울컥했어요. 예, 얘기하면서 대단한 네, 오늘 전군 부대 자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부대, 사실 자랑이 필요 없는 부대죠. 아마 이 부대 이름은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걸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군필자들은 다 알고요. 그렇죠. 군필자가 아니더라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대의 업적을 메인으로 다룬 영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치른 부대, 사슴불태, 상승백마,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 백마부대입니다. 네,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 전우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군마! 안녕하십니까. 구사단 임진강대대 공보정원 장교 중위 김현수입니다. 백마부대가 얼마나 멋지고 강한 부대인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마! 안녕하십니까. 구사단 한강대대 상병 문종호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백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백마의 정신으로 녹화도 불태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예, 바둑기사를 했군요. 네. 정말 외모에서 나 바둑기사가 딱 써 있어요. 똘똘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거친 폭풍우리를 가르면서 돌진하는 마치 백마, 두 마리의 백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아우라가 남다릅니다. 맞습니다. 백마부대의 내적 친밀감을 느끼는 게 우리 행군기에서도 여러 번 이름이 나왔던 부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특집 때 나왔던 그 퀴즈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용사의 유해가 발견됐을 때 이 용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두 전우분들은 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사격 자세를 취하고 계셨는데요.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켜낸 고 조응성 하사의 호국 정신은 많은 군인들의 귀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백마고지 전투와 백마부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정말 빨리 백마부대 알고 싶어서 지금 의욕이 넘치시는데 우리가 네.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보자고요. 먼저 부대 소개서 준비됐죠? 그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 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백마부대의 역사와 정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위용에 기가 눌릴 정도였습니다. 아주 화랑부대만큼 빈틈없이 빽빽한 부소서 시작해보겠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대침투 작전을 거치면서 전군에서 가장 많은 전투를 치르고 늘 승리를 이루어온 육군 백마부대. 백마부대는 선배 전우들의 사전불태 상승백마의 부대 정신을 계승하고 전투 우선 사람 중심의 무적의 전사 공동체가 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 그 이름은 육군 백마부대입니다. 자, 상승백마, 백마부대 정식 명칭은 제9보병사단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전선 중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사전불태, 상승백마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전불태 상승백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코 물러나지 않는 항상 승리하는 백마부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정신을 담은 6개의 행동 강령도 있는데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라. 마음으로 충성하라. 고락을 함께하며 하나가 되라. 지금 바로 행동하라. 전투를 준비하라. 사단과 자신의 명예를 지켜라.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서 앞 글자를 연결하면
백마고지 전사가 되는데요. 오. 백마고지 전사의 후예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실 뭐 백마부대 하면 또 멋들어진 부대 마크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딱 기억에 남는 부대 마크이긴 한데 네. 부대 마크를 보면 동그란 원 안에 힘차게 발을 구르고 있는 백마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백마는 부대 용맹함을 나타내고요. 말의 귀 2개와 갈기 7개는 구사단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네. 부대 마크를 좀 더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대 마크에서 3등분으로 나뉜 흰색 테두리는 백이민족을 수호하는 세 개의 전투 부대의 단결을 상징하고요. 파란색의 바탕은 평화, 희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우국 충정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부대 소개서를 계속 살펴볼게요. 백마부대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10월 25일에 창설된 사단으로 6.25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낸 3대 전투가 있는데요. 매봉 한석산 전투, 북진 능선 전투,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명칭이 백마부대가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명칭은 루비 부대였습니다. 우비 부대. 그래서 부대 마크도 원 안에 다이아몬드 3개가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이었고요. 1952년 백마고지 전투 승리 이후에 상승 백마라는 칭호를 받아 부대명이 백마부대로 변경되었고 부대 마크 역시 백마로 바뀌었습니다. 백마부대 하면 백마고지 전투고 백마고지 전투하면 백마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마고지 전투가 한국 전쟁 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데 신하균 씨, 고수 씨, 이재훈 씨 주연의 영화 고지전. 영화 고지전 보셨나요? 네네. 유명하죠. 그 고지전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전사상 이런 전쟁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처절했던 전투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전투 중에 양쪽에서 쏘아댄 포탄만 해도 아군이 22만 발, 적군은 5만 5천 발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양의 포탄이 불과 400m의 폭의 작은 고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아군 3,146명이 전사하고 적군은 14,389명이 사망한 대혈전이었습니다. 와, 근데 정말 엄청난 혈투였네요. 대체 백마고지 전투가 어떤 전투인가요? 6.25 전쟁 당시 휴전을 위한 협상이 길어지면서 휴전선 일대에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지가 있었죠. 평강, 철원, 기마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 여길 내어주면 남쪽의 방어선을 칠 만한 요지가 없어서 국군의 방어선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중요 구급로였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백마고지. 맞습니다. 3구 고지라고 해서 일명 백마고지라고 불리는 이 고지는 당시 구사단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1952년 10월 6일 오전 6시에 철원 평화를 향한 중공군의 집중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당 발사된 포탄만 무려 1,300여 발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1,300여 발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소장은 사전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비해서 좌측에는 30연대, 우측에는 29연대를 배치하고 28연대를 예비로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첫 공격이 벌어진 당일 30연대는 이날 밤 3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했습니다. 미리 대비까지 했으니 생각보다 수월했던 전투였겠네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음날 밤 적은 또 2개 대대 규모로 백마고지를 공격을 했는데 결국 30년대는 고지에서 철수를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28연대가 이를 역습으로 다시 탈환에 성공을 합니다. 와, 정말 뺏고 뺏기는 치열한 현장이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2차례의 큰 교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만 7차례가 있었습니다. 전투 시간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4차 고지전은 무려 12시간, 그 다음에 벌어진 고지전은 24시간, 또 그 다음 벌어진 고지전은 무려 2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미소대 올라가! 불게! 야, 정말 말 그대로 피가 말린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24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긴장된 상태로 싸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혈전이었죠. 네. 승패가 좌우된 결전의 날은 전투가 발발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적은 한 개 대대가 집중 공격전으로 최후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적군이 기관총을 집중적으로 쏘아대는 바람에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이 수세에 몰렸던 절체절명의 순간 구사단 용사들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이 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강승우 중위, 안영건 하사, 오규봉 하사가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들고 적의 진지로 돌격해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장렬히 선하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폭을 하신 거죠. 이 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 군은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었고 6탄전 끝에 10월 15일 고지를 탈환하고 적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이 3명의 용사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1953년 당시에 백마고지 3용사의 희생을 기리고자 을지무고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복무하는 부대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문종호 상병 어때요? 백마전사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전우들 역시 백마고지 전투로부터 얻어낸 사전불태 상승백마, 위국헌신과 승리라는 부대 정신을 발전하고 계승시키고자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마부대의 자랑스러운 업적, 백마고지 전투까지 알아봤습니다. 부대 소개서를 쭉 보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업적이 있어요. 광활한 들판을 질주하는 백마처럼 멈출 줄 모르는 우리 백마부대. 그러니까 산 건너 바다 건너 국경까지 건너셨다고요? 맞습니다. 1966년 베트남전에서 명성을 떨친 3개의 전투부대가 맹호부대, 청룡부대, 그리고 백마부대입니다. 백마부대는 1973년 고국으로 복귀하기까지 중대급 이하 소규모 작전을 포함해서 총 21만 회의 전투를 수행했는데요. 약 8만 5천 회의 대민 지원 활동과 공공시설 건설 복구 작업도 실시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저희 부대만큼 다양한 경험을 자랑하는 부대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백마부대에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3.23 완전작전. 들어보신 적 있나요? 3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1980년도 3월 23일 새벽 한강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를 서던 백마부대 소속의 한 일병은 근무교대 10분 전에 전방 70여 미터 앞에 강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포착했는데요. 곧 이들이 무장공비임을 확인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장공비 3명을 소초 전방 27m까지 유인해서 조준 사격을 실시해 적 1명을 사살하고 소대 지원 병력에 의해 적 2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적 발견 후 불과 45분 만에 아군의 피해는 1명도 없는 완전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서울이 뚫렸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국 경비대대 사격대회에서 사단 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특등 사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인원은 당시 무장공비를 격퇴한 공로로 당시 포상금 1,700만 원과 와, 그 당시 와. 1980년도에 그렇습니다. 당시 1,700만 원과 6개월의 사단장 휴가 그리고 6개월의 연대장 휴가를 받아서 헬기를 타고 고향에 가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와, 오. 대단하다. 그리고 구사단에서는 매년 3월 23일만 되면 3.23 완전작전을 기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 내에선 이 이야기가 전설의 12개월 보상휴가 이야기로 오.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음. 제가 또 강한 경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신 임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분들처럼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훌륭한 업적과 역사를 지닌 부대면 자긍심도 남다르죠. 남다르죠. 네, 부소서 계속 살펴볼까요? 살펴볼까요? 네, 더욱더 강해진 오늘의 백마부대 4개의 예하부대가 있는데요. 도깨비 부대, 황금 박쥐 부대, 독수리 부대, 백호 부대. 이 별칭들 혹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구사단이 세운 혁혁한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28여단 도깨비 부대는 6.25 전쟁 당시 북진능선 전투 때 적 병력 2,450명을 사살하는 대전과를 올렸는데요. 도깨비처럼 신출귀몰하게 나타나서 적을 경멸시켜서 중공군이 정말 도깨비 같은 부대다라고 감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깨비 부대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네. 2구여단 황금박쥐 부대는 6.25 전쟁 때 야간 전투에서 어둠 속에서 끝내 먹이를 잡고야만 박쥐 같다고 해서 박쥐 부대라고 불렸는데요. 여기에 베트남전에서 빛나는 전과까지 올리면서 베트남의 많은 황금 박쥐까지 더해져 황금 박쥐 부대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하. 와, 근데 다들 전과랑 관련해서 별칭이 붙은 거네요. 어쩐지 포스부터가 되게 남다르다 했어요. 그러면 독수리 부대, 백호 부대는요? 30여단 독수리 부대는 베트남전 당시 독수리 형상을 닮은 동보산 일대에서 적을 완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려서 독수리 부대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백호 부대는 강력한 화력과 신속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호랑이처럼 강하고 날렵하다고 해서 백호 부대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백마부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타이틀이 있어요. 강한 부대. 아니, 우리 국군은 다 강한데 백마부대만 강한 부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아, no. 스트롱, no. 스트롱 강한, no. 아, 이거 아니에요? No. 이거 아니에요? 강안. 강한. 강안. 수도권 사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강한 부대는 밤낮 없이 지키는 강한 부대입니다. 네. 현재 휴전선 중서부 전선에서 한강과 임진강을 동시에 경계하고 강을 따라 침투하는 적군에 맞서 수도권을 사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최전방 GOP 출신으로서 정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좀 강한 경계부대는 군무를 어떤 식으로 서나요? 비슷하나요, GOP랑? 네, 어느 정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당 앞에 설치된 철책길을 따라 경계 초소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초소에서 용사들이 2인 1개조로 2시간씩 근무를 교대하며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강대대는 한 개 중대가 전담해서 경계 근무를 수행하고 임진강 대대는 대대 전체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최전방 부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최일선에서 수도권 방어를 한다는 건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한강은 또 특히라도 너무 익숙한 곳이어서 거기가 최전선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쉼터 같은 한강을 지키는 분들이 바로 백마부대원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도권 최후의 방어선을 수호한다는 엄청난 무게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대대는 수도권 사수를 비롯해서 적진에 아주 근접한 접적 지역에서 경계 임무를 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임진강 대대가 왜 접적 경계 부대인 거죠? 한강과 임진강은 이어져 있습니다. 한강의 경우는 우리나라 김포반도를 마주하고 있지만 임진강은 북한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임진강 대대의 작전 범위가 17.7km인데 이 중 일부가 접적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접적 지역이면 임무도 왠지 더 뭔가 빡 더 세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GOP 대대는 그 앞에 GP가 있어서 전시에 GP에서 먼저 대응을 하지만 임진강 대대는 별도의 GP가 없어서 GP의 경고 및 대응 체계까지 갖춰야 합니다. GP에서 운용하는 지금 전력을 중대, 소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진강 대대는 GP와 GOP의 임무 그리고 해양 경계 부대의 성격을 모두 지닌 채 경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훈련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사격이 필수겠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주야간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FTX 훈련을 합니다. 적이 귀순할 수 있기 때문에 귀순자 유도 훈련이나 월북 차단 훈련, 그리고 적이 수중에서 침투하거나 총포격 도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응 전력 운용, 생존성 보장 진지 점령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진강 대대에만 있는 특수한 보직이 있습니다. 네. 립을 이용해 훈련하는 특수 보직인데요. 혹시 립이 뭔지 아시나요? 알죠, 립. 오,
입술, 립? 립스틱. 입술인데? 이거는 제 그 동생이 아무래도 해병대에 나갔다 보니까 그럼 뭐 보트 그런 쪽 아닌가요, 립? 아, 뭐 이렇게 빨리 입술이 맞춰. 아니라. 맞습니다. 립은 강상수색 작전에 사용되는 고속 단정입니다. 생긴 건 고무보트처럼 생겼는데 300마력 엔진 2기와 추진기가 있어서 최대 속도 40노트, 즉 시속 약 75km/s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GPS와 레이더,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상, 하상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수심 측정기가 장착되어 있고 낮은 강상 수심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특수 장비입니다. 그렇다면은 립을 타고 작전을 하는 보직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박병이라는 보직인데요. 립을 타고 이동하면서 임진강 일대를 순찰하고 또 립에 설치된 레이더를 응시하며 이상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로 확인되지 않는 물체는 직접 확인해서 수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업을 하다가 남방 한계선을 넘어가는 어루민을 보호하고 월북을 완벽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백마부대는 우리나라 강안을 지키는 강한 부대가 맞네요. 맞습니다. 저는 한강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립을 타지는 않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24시간 철저하게 한강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첨단 기기가 도입되어 더욱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이 엄청 넓잖아요. 특히나 뭐 임진강, 한강은 수도권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서 감시가 더 철저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대는 육군에서 가장 많은 과학화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무려 100대의 카메라가 넘는 과학화 카메라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학화 카메라는 주로 순찰로와 철북 지역을 감시하는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전체 감시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또 야간에 미상 열점이나 움직임을 포착하는 강상 협조 감시 열 영상 장비인 TOD도 함께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 데스크탑에 탑재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데요. 적의 움직임을 바로 포착할 수 있는 스마트 아이 프로그램입니다.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영상 감시병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전군 부대자랑! 오늘은 자랑스러운 구사단과 함께 했는데요. 백마부대의 역사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임무까지 들어봤습니다. 백마부대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부대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도 백마부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월 저녁 8시 TV 앞으로 모여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정 수사관님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정입니다. 범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결국에는 다 잡힙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비슷한 시기에 이 부대에선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지. 휴지, 섬유유연제, 볼펜. 금리가 이건 절도다. 확실한 절도다. 야, 모았던 거구나. 부지런하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주말, 부대 안에 유독 붐비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체력관리였지. 휴가를 앞둔 병사들이 몸을 만들기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단실로 나서려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A병사. A병사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해변에서 잘 만들어진 근육을 뽐내는 것. 탄탄하게 잡힌 근육을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오늘도 단백질 파우더의 뚜껑을 엽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해요. 파우더가 뭔가 이상할 게 있나요? 못 만들려고 그냥 그걸 너무 많이 드셨나? 단백질 파우더에 넣은 쉐이크를 입에 넣은 순간 비린 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단백질 파우더에서 비린 맛이 살짝 나기도 하거든요. 뭐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상했나요, 그게? 가루라서 근데 상할 리가 없는데. 비린 맛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평소에 먹던 것과는 너무 다른 느낌. 맞습니다. 매일 먹던 파우더와는 확연하게 다른 맛이 느껴진 건데요. 이게 몇 년째 주문을 해서 먹던 제품이라서 맛이 변했다는 걸 금세 캐치한 그 A 병사는 급하게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을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이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꽤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었거든요. 이렇게 비싸? 네. 아니 뭐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백질 파우더 뭐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찾으면 이제 근육 이 빵빵해지는 어떤 거는 뭐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을 떠나서 뭐 나한테 맞는 것만 먹는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아니 뭐 그럼 보관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뭐 밀봉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엄청 상하는 곳에 뒀다든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관을 잘못했다 싶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A 병사가 단백질 파우더를 다시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면 자꾸만 또 맛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뭐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꾼 단백질 파우더가 벌써 4통째. 40만 원? 비싼 거. 10몇만 원이니까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죠. 누군가 이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다 못한 A 병사가 녹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공기기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몰래 반입을 합니다. 근데 핸드폰을 몰래 반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 되지만 누가 장난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죠. CCTV처럼 설치하려고 맞아요.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A 병사는 휴대전화 화면이 관물대를 향하도록 설치를 하고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죠. 그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건 누군가 A 병사의 단백질 파우더를 비우고 다른 파우더를 넣는 일명 바꿔치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비싼 거 알고 좋은 거 알고 그 싼 걸로 바꿔치겠구나. 어이가 없네. 아 그럼 단백질 파우더가 상한 게 아니라 바뀌어서 맛이 달라졌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 비슷한 시기에 이 부대에선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분대원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누군가 말을 꺼내요. 나 요즘 담배 너무 많이 피우지? 그러자 옆에 있던 동기가 대꾸를 해줍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내 담배가 요즘에 팍팍 줄어들어. 전보다 2배는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담배 많이 피웠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병사들이 격하게 동조를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근데 이게 미스터리한 게 우리가 이제 또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정신이 없을 땐 좀 깜빡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 탓 아니에요. 100%. 진짜. 혹시나 해서 다른 병사들에게도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당시 부대원들의 증언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냉장고에다가 집에서 보내준 녹용이랑 홍삼을 넣어놨었거든요. 엄마가 비싼 거라고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이 확 줄었더라고요. 솔직히 그건 괜찮았는데 여자친구가 밸런타인데이에 직접 만들어준 초콜릿도 없어졌어요. 진짜 화나더라고요. 냉장고에 음식까지 몰래 빼먹었구나. 진짜. 근데 그 와중에 몸은 챙기나 봐요, 또. 몸에 좋은 거, 막 수제로 만든 거 이런 거 열심히 다 쏙쏙 골라 먹고. 홍삼 저런 거 잘 안 먹는데 20대 초반에. 그러게요. 너무 좋다고 하면 그냥 다 먹나 보네요. 최고네. 치졸해요. 파우더라. 또 다른 병사의 증언도 있어요. 제가 피부염이 있어서 좀 비싼 바디워시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경 안 쓰면 티가 안 날 만큼이긴 해서 찜찜하더라고요. 이걸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기도 애매하고요. 약간 애매하게. 너무 쪼잔하다. 아니 근데 바디워시 줄어든다고 신고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증거도 없고요. 애매하죠, 오히려 내가 치졸해지는 느낌? 그죠. 이렇게 신고하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좀 찜찜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휴지, 섬유유연제, 볼펜, 수건, 양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럼 내가 잃어버렸나? 내가 어디서 두고 왔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근데 이거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양심에 털나 있을 거예요. 진짜. 아니 무슨 뭐 도토리 이렇게 모으는 다람쥐도 아니고 왜 저런 거 자꾸 훔치는 거야?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었어요. 얼마 뒤에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번엔 이게 사라집니다. 뭐야? 저게 뭐예요? 트로피야? 금. 금리? 금리가 금리. 덧댄 아니 거. 뭐 어떻게 이제 자고 있을 때 뭐 입에 손 넣어가지고 금을 쓸까 어떻게? 야. 이게 편한데? 군대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좀 격한 활동을 하거나 어떻게 뭐 음식을 조금 잘 먹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런 게 좀 떼질 수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네, 그래서 시병사가 훈련 중에 이 금리가 빠지게 됩니다. 조만간 휴가 나갈 때 치과에서 다시 씌우려고 관물대에 넣고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야. 너무 어이가 없지. 네. 그건 사실 그 저기 금은방 이런 데서 그죠. 뭐 사고 하잖아요. 그쵸. 팔고 사고 하잖아요. 네. 너무 추접스러워요. 찾기도 힘들 텐데. 아니 이 안에 그래 몇 년 동안 있었던 건데 이걸 잡아서 찝찝해서 뭐 만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건가요? 설마 위의 사건 다 같은 사람인 건가요? 공교롭게도 일련의 사건들을 한 병사가 다른 부대에서 전출을 오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비병사였습니다. 이 비병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출 사유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네네. 장병들 모두 왜 비병사가 전출을 왔는지는 그 내막을 몰랐죠. 알 수가 없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사고 쳐서 왔겠거니 하면서 딱히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냄새가 나는데. 맞아요. 그러다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A 병사가 큰맘 먹고 산 헤드폰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A 병사는 이제 확신을 했죠. 이건 절도다. 확실한 절도다. 그래서 간부에게 보고를 합니다. 헤드폰이 사라졌다. 아무래도 비병사 짓인 것 같다. 이때 간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확실해? 이거 비병사 짓 확실하냐고. 이거 사실이면 이거 부대 초토화되는 거 알지? 내일까지 다시 잘 찾아보고 그래도 정말 없어진 거 확실하면 다시 보고해. 이게 참 답답하긴 한데 이게 증거가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렇죠. 비병사가 범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병사가 증거를 만들기로 했던 거죠, 이제. 단백질 파우더도 모자라서 헤드폰까지 사라지니까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몰래 스마트폰을 들여와서 녹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단백질 파우더를 바꿔치기 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요. 그게 바로 B병사였던 거죠. 그런데 A 병사는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요. 왜냐? B병사는 불법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지만 그걸 잡은 A병사도 불법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채택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맞습니다. 디테일하세요. A 병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고민에 빠지고 있던 어느 날 부대 곳곳에서 이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씨, 뭐야? 하룻밤 사이에 이제 돈 되는 물건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날은 비병사가 휴가를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머, 다 올려서 팔았나 보다. 그건데. 자, 저 훔친 거를 중고 사이트에. 와 이거 진짜 훔친 거를 다 중고거래로 팔려고 올린 거네요, 진짜. 휴가 나가서 팔려고. 저것 때문에 휴가를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돈 벌려고. 네, 저것 때문에. 야, 그때까지 야금야금 그 저기 그쵸. 도토리 모으는 그 다람쥐처럼 야, 모았던 거구나. 부지런하다. 그러기에 결국 비병사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다른 부대에서 전출됐던 이유도 절도 사건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도 물증이 없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수사관들이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중고 사이트에 올린 저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무 이게 추잡스럽네요. 도벽이네, 도벽. 학교 다닐 때도 꼭 지우개
뭐 연필 이런 자잘한 것들이 막 사라지고는 했어요. 네. 백날 양보해서 이게 뭐 속옷 사라지는 거 사실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금리 빠진 거 금리에다가 새로 산 뭐 헤드폰에다가 너무 싫어. 이거는 병이 있지 않으면 그쵸.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는 그 땡땡팟 공기팟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훔쳐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이 다 등록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기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덜미가 잡혔던 거 있었어요. 수사관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감히 수사관님의 어떤 그런 물건을 훔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치, 흔적을 안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내 손 안에 있다.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작 본인이 당한 건 못 잡으시나 봐요. 누가 내 팬티 훔쳐갔다고 해서 내가 팬티 범인 잡으러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팬티를 또 도난당한 경험이 있으시죠? 옛날에 훈련 받을 때는 가장 이제 군 생활하면서 많이 있었던 게 군용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보급품 나온 것들이 위치 이동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개인 소지품 중에서 이제 같이 동기들이나 훈련생들, 훈련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네. 그때 군 생활할 당시에 아니면 지금 뭐 훈련 받을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분명 그것도 절도는 절도예요. 절도는 네. 절도인데 조금 더 좀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양보하거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도대체 왜 이런 자잘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라떼들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겠죠? 지금도 그러겠죠? 이게 우리 이제 MG 국군 장병 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면 요즘에도 이제 휴지, 샴푸, 세제, 특히 뭐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이 간혹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뭐 딱히 또 이런 걸로 없어졌다고 해서 부대를 또 뒤엎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손 들고 준하 형님 제 휴지 보급받은 휴지 5칸이 절도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신고할 수는 없죠. 애매하잖아 이게. 이런 그 쪼잔한 물건을 훔치는 심리 도대체 뭘까요? 이걸 훔치는 사람은 도둑질이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아마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분실물을 습득했다 뭐 이 정도 의식하는 뭐 행동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물건이다 보니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왕 넘어가는 사례도 이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지면 옆에 사람 거 갖다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모두 다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병사들끼리 서로 일반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화가. 그러니까 워낙에 사소한 일들이어서 이게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휴지 3칸, 샴푸 2펌프. 이리 훔쳐가는 게 이거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무조건 성립됩니다. 휴지나 샴푸같이 사소한 물건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네. 설령 A4 용지 같은 종이 한 장이라고 해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비병사의 행동은 약간 도를 넘었어요.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헤드폰이나 금리, 돈 되는 물건들은 그냥 싹 다 훔쳐가가지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잖아요. 이게 분명히 부대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걸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뭐 이런 말 있죠. 네. 이게 딱 그 케이스예요. 비병사는 도벽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병적 도벽은 충동 조절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어도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훔쳐요. 보통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관계에 단절이 있을 때 이러한 행위들이 발현이 되는데요.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훔치려고 하면 막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해놨다. 아, 해냈다고. 그 순간에 스릴을 즐기는 거구나.
해냈다는 걸로 느끼는구나. 그렇죠. 그 쾌감과 훔치고 난 이후에 어떤 안도감, 그럼 긴장이 확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병사는 그러면 입대 전부터 그 병적인 도벽 증세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만약에 병이라면 입대하기 전에 그렇죠. 뭐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게 걸러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비병사는 이와 관련된 전과는 없어요. 전과는 없었고 자신이 스스로 증세를 보고하지 않으면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비병사도 입대 후에 도벽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제. 그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매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우연히 옆에 침상의 다른 병사가 여자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몰래 훔쳤는데 이게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저것 훔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도벽이 장애라면은 이거를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있죠. 우선 상담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면담을 거쳐서 최종 진단이 일단 내려지는데 환자별로 치료의 방법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동을 멈추고 충동을 조절하도록 계속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의 사건은 이제 부대원들이 답답했던 이유가 있었죠. 이제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었잖아요. 좀 CCTV 같은 게 있었다면 바로 해결될 일 같은데 설치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이 CCTV 설치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생활관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못 설치했다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병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그 생활관 내 사각지대에 CCTV를 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계단 구석같이 사각지대면서 생활 공간이 아닌 공간에 CCTV가 설치된 부대도 많습니다. 물론 장병들과 사전에 다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물론 모든 장병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CCTV가 설치될 수 없는 생활관 안에서 도난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한 개 방법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좀 귀찮더라도 관물대에 자물쇠를 다는 거예요. 열쇠는 또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비밀번호로 그 여는 자물쇠를 달아주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게 좀 좋겠죠. 그렇게 되면 뭐 절도 사건도 예방되고 뭐 더 안전한 병영생활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죠. 사건의 사건. 네, 원보람 본부관님이 준비하셨죠? 네, 이번 사건은 모 부대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입니다. 평소 도벽이 있던 가 병사는 커플링, 이어폰, 시계 같은 다른 장병들의 물건을 훔쳐서 본인의 관물대 구석에 숨겨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꽤 오랫동안 가 병사의 절도는 발각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다음 날 저녁 점호 시간에 관물대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관물대 검사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보통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미리 알리는 게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가 병사는 관물대 검사 전에 훔친 물건들을 처리할 방법을 궁리했는데요. 그 방법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훔친 물건들을 모두 관물대 검사 전에 나 병사의 관물대에 몰래 넣어버린 겁니다. 최악이다. 이야, 관물대 검사할 때는 나 병사한테서 그게 다 나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대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나 병사의 관물대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 병사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거죠. 네. 의심을 받게 된 나 병사는 국방헬프콜 1303번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관련 사건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고 가 병사의 범행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가 병사
병사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해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최소 견책에서 최대 강등의 징계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 병사의 관물대에 물건을 넣은 건 가중사유에 해당해서 더 엄하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그 당한 나병사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전면 제주사에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고 역시 국방 헬프콜 1303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어도 절도는 절도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건 유치원 입학하기도 전에 배우는 건데 이런 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군대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고 전시를 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후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가 쌓여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면 이건 결국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대 관리 훈령에서 병영 생활 간에 명랑한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비병사는 다른 병사들의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마구 훔쳤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비병사의 이런 행동엔 어떤 처벌이 뒤따를까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동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사소한 물건이라도 이번 사건처럼 여러 명의 소유자에게서 여러 개의 물건을 훔치면 각 행위마다 한 개씩의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형량도 그에 맞춰 높아지게 되는데요. 또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도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인권 침해 행위 아닌가요? 물건을 도둑 맞으면 내 일상의 행복까지 도둑 맞는 기분이 들잖아요. 행복 추구권 침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행복 추구권 침해이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병사는 다른 병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겁니다. 인권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모든 권리를 말하는데요. 재산권도 인권의 하나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는 모두 재산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고요. 또 형법상 사기죄 등도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비병사가 정말 악질인 게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이제 꼬리가 밟혔는데 이렇게 훔친 물건을 판매한 거는 어떤 처벌이 되나요? 이렇게 훔친 물건을 저희가 흔히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이 훔친 물건을 내가 처분하는 건 범죄가 성립하지만 내가 훔친 물건을 내가 처분하는 건 별도의 작물죄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정말요? 아니 본인이 훔친 물건을 팔아도 잘못된 행동인 것 같은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물건을 훔쳤을 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그 이후의 행동까지 이미 다 처벌이 되는 거죠. 훔친 당사자가 훔친 물건을 판매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비병사의 경우는 도벽 증세가 있었잖아요. 이게 감형의 이유가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해서 사물을 변별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라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감형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군에서는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따로 하나요?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명확히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거죠. 또 예방 차원에서 병사들이 각자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물건을 슬쩍한다는 건 나의 양심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절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절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03 있잖아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그런데 유독 A 병사에겐 정도가 좀 심했어요. 그냥 누구 하나 괴롭힐 구실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아, 갑질이네요. 야, 니 앞으로 이쪽 일 계속 하고 싶다며 나한테 잘해라. 뭐야? 별걸로 다 사람을 괴롭히네. 네? 장군! 부대다! 사전불태 상승 백마. 우리는 제9보병사단이다. 함께 불철주야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대장님,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마! 감사합니다.